네, 여러분의 주말이 어떠셨는지 감이 좀 안 잡히긴 합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오늘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하는 심정에 제가 빨간 옷을 냅다 입고 아침에 그럴 나온 줄 거거든요. 알았어요. 오늘 딱 오자마자 약간 네. 상승 요정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게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0.6% 올라주고 코스닥이 1%대 상승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주말 또 지나면서 미국에서 고용 충격이 있었고 쇼크가 좀 있었죠. 네,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오늘 추가로 또 빠지나 뭐 이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네. 사실 니케이가 지금 2% 넘게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4만 엔선이 지금 무너진 상황임에도 우리 시장은 좀 비교적 잘 가지고 있고 미리 빠졌다 뭐 이런 인식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양심적 반등이다 뭐 이런 얘기. 금요일날 양심적? 너무 빠졌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좀 올라와 네.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휴가철이라 친구들을 만났어요 주말에. 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 휴가면 좀 즐겨야 되는데 맞아. 야, 나 금요일날 너무 빠졌어 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좀 올라줬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자, 시장이 일단 상승은 하지만 약간의 경계감 속에서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뭐 데드캣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분과 함께 시장의 그 줄기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네. 진짜 이벤트만 하는데 이분이 안 나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석을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차장님? 저 휴가 갔다 왔어요. 휴가. 그래, 네. 휴가철은 또 다녀오셔야죠. 가정이 또 있으시니까. 네. 원래 휴가 가면서 제가 이제 유사시에만 음. 메신저를 좀 보내겠다 회사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오후 영업일 동안 4번 보냈습니다. 네 번이요? 거의 뭐 매일 못 관시업상에 쉬셨다는 건데. 예, 매일이 유사였다 네. 하는 건데 정말 지난주 너무 힘드셨고 근데 제가 아까 보다가 그 위에 댓글에 너무 웃긴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일본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일본에도 그분이 있나 보네. 그분. 네. 대단한 그래요. 뭐 얘기가 감각이십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정체기 의장을 예. 이제 내려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자, 오늘 주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임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또 관세가 지나가니 과세가 또 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주제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사실 관세 뭐- 협상 종료, 과세 논란 시작. 시작. 이거 네. 그러니까 제목을 차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와. 오랫동안 했죠. 동화 작가처럼. 센스가 라임이 진짜.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어떤 얘기예요? 네. 네. 사실 일본이 좀 뒤늦게 빠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해요. 항상 일본 증시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뭐 엔케리 트레이드 때만 제일 빠르고 네. 나머지는 항상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은 별 반응이 없었고 우리만 4%좀 싸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일본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논란이 야기됐을 때 달러가 오르느냐 떨어지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매번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레벨은 달러가 만들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통상 달러가 좀 약세 기조가 될 경우에 신흥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색깔이 더 중요한데 저는 결국엔 금리가 그 색깔을 만들어준다라고 네.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와 우리의 시가총액 상위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네. 자,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기계, 자동차, 그죠? 금융. 대체적으로 좀 경기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네요. 많아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일본도 많습니다만 초대형주들이 전부 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색깔,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런 부분들도 다른 나라 대비 우리가 좀 선방할 수 있는 배경인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 사이클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일전에도 제가 일본의 2013년, 대만의 2016년,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있었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의 독보적인 랠리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업황의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재평가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시장의 높낮이와 다르게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올해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 사이클에서는 전 어지간한 경기 리스크는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금요일에 놀랬던 건 뭐냐, 재평가 중인데 갑자기 이 정도로? 과세 논란이 그렇죠. 그렇죠. 불러일으킨 거고, 네. 실제 그 이후에 외사의 반응도 참 흥미로웠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 네. 라는 실제 외사의 좀 평가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네. 제가 이번에 제목도 관세 협상 종료, 과세 논란 시작. 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주장한 것들 있죠. 관세는 악재가 아니다. 자, 관세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악재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완료했던 국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갔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일본도 올라갔었고 베트남도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플레이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협상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래서 협상이 돼도 크게 호재는 아닐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주가 좀 빠져요. 네, 맞아요.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 선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건 우리 지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지금부터 그러면 과세 논란을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우리가 어떤 정책적 리스크를 우리가 대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오늘 나쁜 뉴스 나오고 내일 좋은 뉴스 나오면은 오늘 팔았다가 내일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은 가장 높은 확률인 것들을 메인 시나리오로 놓고 그 시나리오가 깨질 때까지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관세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한테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관세 협상 때까지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네.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오면은 뭐 포트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좀 팔거나 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된 전략이죠. 자, 그럼 과세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항상 상식에 기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이제까지 기조,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왜 상식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과세 논란은 조정될 여지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 앞에서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정책위 의장이 우리가 사실 일반 국민에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 상징적인 정책위 의장이 토요일 일요일 날 바뀌었다. 임기가 이제 끝났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바뀐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이 네. 어떤 분인가. 예. 이게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네. 제가 베센트가 중요하다고 했듯이 우리나라에선 한정혜 의원이 너무 중요해졌다. 자, 뭐냐? 한정혜 의원은 우리가 통상 우리 지난 올해 돌이켜 보면 증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발의된 것들이. 근데 이소영 의원이 그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면에 퇴직연금 의무화제도, 이것도 한정혜 의원이 주도로 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활용 3법. 네. 이것도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 즉, 법안을 또. 즉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구도를 본다면 네. 주식에 대해서 잘 전문성이 없는 분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바뀐 정책위 의장은 이미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을 냈던 분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베이스 시나리오로 높은 확률은 이 과세에 대한 모든 기준이 좀 완화되는.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완화될까,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그러면 네. 메인 기조가 깨지지 않으면 네. 일단은 보고 가야 된다. 방향성은 방향성을 보고. 일관적으로 가는데, 일관적으로. 근데 네. 저 같은 친구들은 네. 4% 빠지면 진짜 네. 내가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렇죠.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그래요. 차장님, 지난주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네, 이야기를 네.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라는 평가로 제가 서머리를 잠깐 좀 요약을 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대미 투자를 뭐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또 조성해야 되고, 네.
이 품목별로의 어떤 관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네. 뭔가 좀 명확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네.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미 투자 3,500억 관련해서 2,000억은 채무 보증 이제 그 네, 금융 보증. 보증이기 네. 때문에 사실 금액이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나머지는 또 조선에 대한 부분도 투자이기 네.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세율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15%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실제 자동차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네. 근데 환영했습니다. 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나? 근데 실적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떨어졌는데 이 추정치 떨어진 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절반 정도는 관세 영향이 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제 대미 이제 실제 생산을 늘려서 대응할 수 있다. 네. 근데 주가는 뭐 7%가 아니라 뭐 10%, 20%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업종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악재도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 이 마스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선주가 올랐어요. 근데 PBR 5배 정도 수준인데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이번에 마스가라고 하는 것은 내일 다음 주에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단기 급등 모멘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황의 끝단을 늘려주는 이벤트라는 거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도 이것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신조선가가 이번 주에 한 0.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걸 반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연말까지 좀 이제 수급이 꼬인 것들이 풀리고 나면은 내년도에 네. 뭐 빠르면은 올해 11월, 12월 이때 다시 조선주 좀 볼 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다시 한번 조바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더 오를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이거 이제 오타를 감안해서 네. 베트남과 일본, 한국의 증시인데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협상 전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으로 인해서 평가를 해서 주식에 반영될 것은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따끈따끈한 그렇죠. 이제 이슈죠. 트럼프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독립성 논란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물론 트럼프의 기행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일종의 맥락이 있긴 있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보시면은 그 고용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신규 이제 취업자 수를 네. 보시면 과거 2021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보시면 이렇게 좀 지금으로 보면 고용시장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차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때 어땠냐면 9월에 19만, 8월에 23만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려놨어요. 조정해서.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14만이 1.9만이 되고 14만이 1.4만이 된 거예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이럴 있는 수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동기간에 ADP 민간 고용 지표 같은 네. 경우는 이 조정 전에 더 가깝게 나왔어요. 조정 이후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표,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것에는 애초 하려고 했던 고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민자가 쫓겨나면서 네. 그 고용을 못한 거나 네. 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트럼프가 야기한 조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월러 이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2022년도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을 겁니다. 네. 연준이. 자, 그런데 이 지표가 조금은 더 일찍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지표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월러 이사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죠. 네. 지표가 지금 이런데 소프트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과거랑 똑같은 구도죠. 파월 대 월러와 베센트를 본다면 전 이번에도 베센트와 월러가 맞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그 중심에 데이터 디펜던트 하는 것에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 이런 고용통계국이 제공을 하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다. 자, 그래서 실제 이게 조정이 되면서 증시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아주 급락했어요. 네. 4.2% 플랫 수준까지 떨어졌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80%로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저는 이
뭐랄까요 중위값으로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자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늦게 올렸으니까 어떻게 됐죠? 많이 한 번에 급속도로 올렸죠. 금리를 늦게 내렸으니까 더 많이 내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9월 이후에 금리 인하 확률도 높고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횟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이 기본적으로 이런 시클리컬 종목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재라든지 뭐 헬스케어 이런 쪽들은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금요일 급락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예, 보시면 이제 혹자 어떤 이제 타사의 시황들을 보면 이거 우리나라 세금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 때문이 맞습니다. 그게 자, 맞다. 보시면은 상반기까지의 주요국 증시의 수익률, 그 다음에 금요일의 하락 이제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올랐다고 해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적게 좀 방어가 되는 일본도 오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스가 근데 저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 시장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예, 전설이죠. 네. 그리스 신화. 신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스와 폴란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네. 우리나라와 똑같은 재평가 사이클. 그래요. 왜냐? 자본이득세에 대한 완화. 음.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폴란드와 그리스도 같이 올랐고 하락장에서 다른 나라 대비 그리스가 덜 빠졌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오르는 그룹에서 포지션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제일 많이 빠져버리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재평가 사이클은 그리스와 폴란드가 보여주듯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와 좀 차별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트리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 어떤 불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는 더 많이 빠질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게 좀 두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 법인세 인상 네. 의미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세 최대가표를 보시면 결국에는 3천억 초과해서 1%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순이익 기반입니다. 근데 증시에 영향이 엄청 크냐? 우리나라 영업이익 봅니다.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낮다.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거래세. 자, 거래세가 일부 회복이 됐죠.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코스닥의 거래세가 코스피보다 항상 높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왜 뜬금없이 코스닥만 높여놓냐면 단기 투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 수익률 평균으로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 네. 자,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그렇죠.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대주주 양도세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35%,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40%입니다. 네. 예, 의미가 없는 수준인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왜 하려고 하냐? 이제 과거의 대통령도 무엇을 강조했냐를 보면 결국에는 대주주가 배당을 더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밑에 보시면 3억 이하의 세율은 의미가 없고 최대 세율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세금을 조정하시는 분들보다 약간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면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예, 좀 더 많이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실제 나온 정책은 그거랑 좀 별개의 정책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기관 또는 은행주를 많이 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분들의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건 대주주 양도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어요. 네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예탁금이 68조, 고점은 70조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가장 중요한 건 50억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신규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자, 20억이나 30억 이런 자산들을 갑자기 밖에서 어떻게 들어왔을까? 예금이나 또는 부동산을 팔아서 실제 들어온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번에 10억으로 낮춰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주식을 팔고 그렇죠. 나갈 수도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제 직업이 초고액 자산가분들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좀 체감을 하고 어. 그러니까 일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양도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까지 100억에서 50억으로 됐을 때 시장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 절대 모수가 작아요. 몇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50억에서 30억, 10억을 낮춰주면 대상 규모가 10,000명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자산을 팔아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왜냐? 강남에서 한 채 팔면 원베일리 빼면 3, 40억이에요. 이걸 들고 와서 주식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죠. 저는 30억 이상, 50억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어야 이 머니무브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얘기했었던 네네. 이 머니무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강조드립니다. 너무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실 진짜 10억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값인데 10억을 대주주의 요건으로 한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기준이 100억에서 50억은 2분의 1 비율로 맞아요. 본다고 하면은 50억에서 10억은 이거는 5분의 1 수준으로 네. 정말 급격히 낮춘 거잖아요. 네. 40억, 30억도 분명히 말이 나왔을 텐데 왜 10억이냐 그쵸.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찌라시 안 믿었습니다. 네. 근데 그 찌라시대로 나왔잖아요. 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고 네. 제가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머니무브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내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저는 부동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도가 내년이 아마 10년 차가 네. 될 거예요. 어. 이제 8년 차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기 보유 특공을 받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찾아볼게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팔았을 때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를 이제 상당 부분 할인을 받죠. 음. 근데 여기에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네. 2년 이상 더 가져가면은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음. 이 임대사업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주식을 살지 아니면 그냥 좀 더 2년 갖고 있을지 네. 이걸 결정하는 게 내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올리는 것은 머니무브에 대한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반대로 10억으로 하는 것은 머니무브 할 수 있는 이 룸을 닫아버리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제안을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자, 예. 일정상 좀 고쳐질 가능성이 네. 수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일정상 있는 있다라고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서도 사실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네. 이 타임라인 표를 네.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의 대통령이 과거에 다른 대통령 대비 더 많은 곡선, 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사이클이에요. 네. 항상 초기에 1, 2, 3주 좋다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 영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실제 과거에 2023년도에 세제 개편을 했을 때 타임라인을 가지고 와서 하반기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세제 개편안을 7월 3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입법 예고를 한 8월 초나 8월 중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전, 즉 앞으로 15일 정도 안에는 조정안이 나와야 그 다음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름 내에 이런 조정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안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네. 양도소득세 기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됐을 때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못 올라왔었던 낙폭과대 종목들이나 성장주 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요 8월부터 9월 사이에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주도주들은 그래도 50억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주도주들은 조금 반 정도는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3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50억을 유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KOBBA를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KOBBA 하나의 크고 네, 한국 오빠. 네. 네, 한국 오빠. 우리 어. 마스가에다가 K 오빠에다가 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KOBB 뭐 왜 네. 필요할까요? 네. 우리의 네. 이거는 이제 부자 과세 뭐 이런 게 감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간에서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부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민간에서의 뭐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정부에서 한 대표적인 것들이 민생회복 소비개폰 이번에 25만 원씩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엔 예산이 10조 이상이 소외가 이제 할애가 됐죠. 어쨌든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추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게 계속 찍어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스파성으로 아주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메인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민간에서의 수익 추구 활동,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아주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 수익을 지급 주체는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돈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전체 썸이 늘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사실상 자체 조달을 하거나 대출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구조가 소비를 좋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향하기는 정책적으로 어렵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K오빠의 핵심은 주식 배당 수익 보시죠. 네. 이 배당은 지급 주체가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 수령 주체는 연기금과 개인이에요. 자, 연기금이 받으면 우리의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 받으면 당장에 쓸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25만 원 개인 소비 쿠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는 한 1,000만 원에 1,500만 원 정도 갖고 있으면은 연간으로 25만 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을 올려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 소득과 올해 우리의 단기적인 소비 성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자금 조달을 그럼 어디서 하냐? 기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나옵니다. 돈을 번 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또한 기업들이 이제 그지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좀 두지 하고 있었던 이 예비 자금들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기 많다면서요.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이제 민간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장단점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당을 늘렸을 때 기업들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배당을 늘렸을 때? 네. 부작용. 기업의 부작용. 예. 뭐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부작용이 있을까요? 배당을 올렸을 때.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투자를 못한다? 이것도 이제 이상한 얘기입니다. 네. 예, 즉 부작용이 없는 정책. 약으로 치면 뭐죠? 만병통치약. 그게 세상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배당을 이제 대주주가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후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후생을 많이 늘리는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한테 얼마의 감세를 해준다에 매몰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주식 배당이 정부에서의 재정을 써서 소비 쿠폰을 만들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부작용은 적고 순작용은 굉장히 큰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많은 논란을 계기로 K오빠 추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에 오늘 오늘 올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할 때 마음이 약간 네. 왜요? 그러는데 네. 오늘 코스피 일단 상승폭 좀 확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1% 네.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0.94%. 그렇죠. 코스닥 1.56% 넘게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표현될 때 개인이 1조 6천억 원 샀잖아요. 샀죠. 네. 현명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만약 항상 말씀을 드려요.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네. 네.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바닥은 먼저 잡았다. 실제 개인 순매수뿐 아니라 그날 예탁금이 1조가 늘었어요. 네. 자, 왜 그래요. 그럴까요? 더 들어왔네. 그죠? 부자들이 제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제가 지난주 네. 휴가 갔다 왔죠. 울산에 롯데 호텔을 묵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롯데 호텔 묵었는데 헬스장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아침을 제가 이제 6시, 7시에 갔는데 부자분들이 PB분들이랑 아침에 통화를 하고 있어요. 다 들리시군요. 근데 진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주식을 못 샀던 거예요. 네. 비싸니까. 네. 하고는 싶은데 못 샀던 거예요. 아이고. 기다렸던 조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개미의 성향은 추세에 좀 예민하지만 네. 어떤 임계치를 넘은 부자들은 가격에 예민합니다. 아하. 그래서 빠질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이 그런 걸 보고서는 예탁금이 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느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베이스 시나리오가 어디가 확률이 높냐라고 하는 네. 거예요. 자, 10억으로 딱 했으면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스 시나리오는 네. 완화. 완화로. 네, 완화. 어. 하지만 이제 금요일은 놀랄만 했다. 음. 네, 라는 부분들. 일부 마지막으로 사실 네. 저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네.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온 것 자체가 외국인이 네. 함께 좀 도와줬기 때문인데 네. 굉장히 요즘에 이제 금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이제 팔기 시작하나 이게 사실 더 겁을 먹게 하는 어떤 저는 표식이라고 봤는데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 추세가 잠깐의 충격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외국인의 방향성은 사실 우리가 중요합니다만 네. 항상 비교를 해봐야 돼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 예탁금은 76조 원까지 갔고 네. 외국인은 2년 팔았습니다. 음. 근데 우리 주가 지수는 1,400 찍고 2,300 갔다가 그다음 3,300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예탁금은 68조 원에서 70조 원 한번 찍었고 외국인은 3개월 연속 순매수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자리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는 더 팔아도 시장에 큰 크래시를 낼 만큼의 뭔가는 아니다. 제가 종목별 외국인의 순매도 포지션을 봐야는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나가는 그 빈자리는 올해 주도주들 양도세가 무서워서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망스러워서 금융주들 자, 이런 것들을 좀 파는 수급이 전체 썸으로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도 금요일에 환율. 있을 수 있죠. 네. 예. 있었다 영향이 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 1%대까지 상승폭 좋습니다. 확대하고 있고 선혜 씨, 네. 확실히 의상 그래요? 선택이 좋습니다. 오늘 냅다 입고 온 또 보람이 있나요? 알겠어 들어올 그러니까. 때부터. 네. 자, 일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요약을 한번 요약 해야죠. 좀 들어보도록 네. 하죠. 아, 예, 차장님 감사합니다. 까먹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요약을 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관세와 과세인데 자, 관세는 협상 종료가 됐습니다만 사실 크게 악재로 반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게 호재로 반영할 것도 제한적이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사실 관세를 맞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돼서 더 빠질 놈이 제한적이고 네. 이미 모멘텀으로 호재인 기업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연말까지 추가 급등한다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요일의 급락은 아무리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과세 논란이 트리거인데 자, 실제 그리스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똑같이 증시 재평가 사이클이라서 우리나라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지속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책의 지속성을 한 번 더 확인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과세 논란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법인세, 거래세는 전 의미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 개별 업종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인데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이어서 좋고 10억이어서 나쁜 이유는 다른 이종의 자산을 팔아서 올 만큼의 세금 메리트가 발생하는 그 허들이 50억은 맞고 10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제 공제를 받는 본격적인 시일이 내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향의 면의 무브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임대사업자들이 내가 이걸 지금 팔아갖고 주식을 살지 아니면 2년 정도 더 가져가서 세금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열어두는 것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억이 됐습니다만 향후에 제가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완화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 타임라인 되게 중요하죠. 무조건 제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이 발표가 됐고 8월 초중안에 입법 예고가 될 것이고 8월 중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12월에 정부 공표가 되는 사이클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안은 언제 나와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을 하기 전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주 내로 조정안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배당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도가 제일 높은 것은 대주주 양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배당은 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중산층, 일반적인 국민의 소비 성향을 올리려면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민간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부동산 임대 수익,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주식의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사실상의 만병통치약일 수 있겠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요약이었고요. 네. 2부 뭐 전략 스냅샷 잠깐 제목이 나갔는데 이 부분 또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니까 잠깐 쉬고 올까요? 잠깐 쉬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쉬기 전에 우리 이병수님께서 금요일에 던질까 고민했는데 던졌으면 멘붕이 더 왔을 것 같다고 잘 참으셨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혁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 네. 뭐 금요일 3% 후반대 거의 4% 가까운 그 하락을 메우기에는 뭐 아직은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하락이 좀 멈추고 긍정적인 느낌으로만 돌아서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네. 지금 양시장이 1%대 상승해주고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략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차장님? 네. 네. 지금의 상황, 위치를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네. 뭐 다양한 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 관점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는 지표 중에 엔벨로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2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상한과 하한을 이제 과매수권, 과매도권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주간으로 하면은 참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신호이고 나왔을 때는 확률이 뭐 거의 보시는 거와 같으면 거의 100%잖아요. 근데 그만큼 확률이 높아서 많이들 활용을 하는 지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개별 종목에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별 종목보다도 지수에 많이 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과매도권은 2번 나왔었고 여지없이 맞았었죠. 네. 그때는 이제 투매보다는 사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매수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신호들이 2006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20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주가는 어떻게 했는가? 일시적인 조정, 이후 장기 상승, 일시적인 조정, 이후 장기 상승,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장기 상승이 반복이 됐었다. 자, 그러면 그때 기간은 어땠는가? 400일, 400일, 200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걸 똑같이 한번 지금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보죠. 지금은 터치를 과매수권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어요. 네. 어쩌면 과거보다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지금 터치하고 조정이 아니라 거의 상한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하락이 당장은 뼈아픕니다만 한 20년 평균으로 보면은 충분히 나올 만한 조정이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번에 가장 핵심 이슈인 과세 논란만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사이클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장기 상승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트리거가 네. 문제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경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질 금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자, 과거에 우리가 참고했을 만한 증시, 저는 대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만이요. 네. 자, 대만이 왜 중요하냐? 대만이 12개월 포워드 P가 노란색이고요. 대만 증시에. 그다음에 파란색이 실제 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2012년도 P가 올라가는데 여긴 떨어져요. 네. 주가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인 거죠. 자, 그다음에 P가 쭉 떨어지는 사이클인데 주가는 엄청 올라요. 자, 왜 그럴까요? TSMC. 반도체 슈퍼 사이클. TSMC. 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가 2016년에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P도 같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실적은 이 당시 16년도에 EPS가 1%밖에 증가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만이. 근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정고점을 트라이 했죠. 뭐냐? 대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작점이 2016년이고 실행이 2018년도였습니다. 네. 그때까지 쭉 오른 것이죠. 아.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적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이 없어도 PE가 올라갈 수 있는 재평가 사이클이 대만을 보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뭐 이제 대주주가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이 나오는 수준까지 좋아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양도세 기준이 만약에 지금의 10억으로 고정이 된다. 네. 그럼 이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아까 네.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잘 짜야 된다 네. 했는데 진짜 10억으로 간다고 하면 또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0억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계절성을 따라갈 겁니다. 계절성을 자, 따라. 이거는 진성준 의원께서 네. 사실 전 진성준 의원께서 왜 이렇게 맨 앞에 나서는지 잘 굉장히 모르겠지만 좀 강성으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저 하잖아요. 네.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어. 남기신 걸 봤어요. 네. 자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가 증시에 영향을 영향은 그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과 코스피의 월별 수익률이에요. 네.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월이 있습니다. 음. 바로 10월이에요. 네. 자,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맨 처음에 대주주 양도세가 생겼을 때는 11월이었어요. 네. 근데 허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한 달씩 조금씩 이게 뒤로 당겨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투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남이 팔기 전에 내가 판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허들이 이렇게 고질적인 계절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8월은 항상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네. 기계적으로 그냥 어렵다. 왜냐하면 이 당시 11월부터 생겨난 주도주의 흐름이, 제가 조바방을 맨 처음에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까지 상승했었던 주도주의 흐름이 깨지는 시기가 8월과 9월, 10월입니다. 네. 왜냐? 수익률이 높고 양도세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 덜 오른 종목들이 뒤집히는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7, 8, 9,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세가 완화가 되지 않고 10억이 고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바로 이런 계절성을 피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반대로 완화가 됐을 때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갈까? 코스닥 지수의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이게 무서워서 지금까지 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별로, 이게 이제 상황별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이 뭐 46분이니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 자, 이제까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적을 보고 성장을 보고 우리나라 지수를 판단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따라가지 못했다. 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계절성을 따져본다면 그 계절성이 작년에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계절성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보시면 8월부터 쭉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100% 예측은 못합니다만, 네. 지금 7월 수출이 좋았던 것이 반도체, 그리고 선박, 이런 기계, 이런 네. 것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개 모두 이미 수주를 받아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빠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경기,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수 상위를 차지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은 사실 경기에 그렇게 100% 연동되는 종목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출 성장률로 보더라도 작년으로 보면 8월부터는 업사이클, 우리가 지금 수출이 좋은 종목들은 반도체나 산업재,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한 미치는 향후의 경기의 이제 리스크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주로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는 뭐 다른 뉴스 보시기보다 이 사이클에 주목을 하자 네네. 항상 말씀을 드려요.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의 모든 지표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평균과 삼성전자의 PBR이 붙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삼성전자의 매수 찬스를 만들어 줬었어요. 실제 2011년도, 2016년도를 보시면 코스피 PBR가 붙은 다음에는 5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한 적도 많았었죠. 자,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PBR 2배,
그리고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 딱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모멘텀으로도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 그런데 자, 실제 제가 이 신호를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도 하반기는 올해 12월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6월을 감안한 선행 12개월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도를 보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붙어버려요. 근데 여기 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역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 자,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성장률로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은 더 나오고 영업이익도 1년 동안 역전이 됐다가 다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를 탈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조금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시클리컬 반도체 장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소부장에서도 제가 삼성전자 향을 보시다. 뭐 다른 방송 보니까 뭐 두산 테스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두산 테스나나 이오테크닉스나 한솔텍 케미칼과 같은 뭐 특정 종목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 향이 SK 하이닉스 향보다 훨씬 더 좋은 사이클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럼 그 트리거가 없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HBM4를 생산하기 위한 초미세화 공정인 일시 공정에 대한 라인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새로운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소부장이 실제로도 조금은 더 하이닉스 향보다도 돋보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제가 마지막 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번 보시면 제가 진짜 중요한 거는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갤럭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제품. 네. 네. 정말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갤럭시가 저도 지금 집에 갤럭시가 이제 7이 있는데 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아, 지금 구매를 하셨나요? 네, 훨씬 더 그러세요? 얇아요. 네. 더 얇다. 네, 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얇고 그리고 저는 이 폴드는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플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거는 여성분들이 플립을 살만한 유인을 제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실제 아주 흥미로운 게 이번에 폴드의 영향은 아닙니다만 네. 일본에서 원래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위 바뀌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로 이제 상반기 보면 삼성전자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1위가 애플이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2위죠. 근데 갤럭시가 왜 자꾸 중요하다고 하냐? 40%가 제품을 만드는데 40% 원가가 삼성전자의 자사 제품이 부품이 네.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갤럭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음. 삼성전자의 나머지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겠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몰레드 사이클 기억하세요? 진짜 아몰레드. 네. 애플은 LCD, 네. 삼성전자는 이제 아몰레드를 그랬던 썼고 것 같아요. 맞아요. 애플도 결국에는 아몰레드를 쓰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상황들이 있었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삼성전자는 전 세계 하드웨어에서 가장 생소하고 가장 하이엔드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속 주자에게 그 제품 부품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좀 그런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외신에서 애플이 내년도 9월 내외로 폴더블을 만든다라고 네. 하는 소문들이 네.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제품을 누가 쓰느냐? 실제 밸류체인도 아예 나왔어요. 제 외신에. 적어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100% 애플이 쓸것 가져간다. 예. 네. 사실 폴더블의 핵심은 뭐죠? 힌지랑 결국에는 그렇죠. 디스플레이예요. 네. 자,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죠. 예, 삼성전자 연결의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갤럭시가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에서 광고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고 그냥 뭐 대박이 아닌데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데이터 하나 보시면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를 시리즈별로 구글 트렌드 검색어 추이를 한번 제가 네. 돌이켜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갤럭시 폴드는 위기였습니다. 왜냐? 갤럭시 폴드 4, 폴드 5, 폴드 6 되면서 검색량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그러네. 떨어지기 네네. 시작했죠. 왜냐? 중국이 더 얇고 좋은 걸 만드니까 사실 왜 거래소 검색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세븐은 완전히 이거 제가 좀 잘못 쓴 겁니다. 이게 세븐입니다. 네. 자, 세븐이 보시면 네. 압도적으로 많이 그러네요. 검색 건수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 기반으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저는
8, 9 나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느냐? 당장에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약이죠. 네네. 사전 예약 미국에서는 50%,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미 점유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삼성이 만들어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사람이 이미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서 갤럭시 폴드로 교체하는 수요까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그룹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삼성그룹주를 제가 5월 중순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애가 더 가는 장이 아니라 나빴던 애가 반등하는 장인데, 이 나빴던 애가 반등을 크게 하려면 실제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면은 더 크게 반등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HBM이라고 하지만 HBM보다 사실 본질적인 더 큰 문제는 저는 갤럭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HBM에서는 초미세 공정에 이제 막 라인업이 들어가서 소부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갤럭시 폴드는 이제까지 과거 3년치보다 훨씬 더 높은 관심을 실제 데이터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한 마침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양도세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좋아진다 하면은 물산이나 생명이 되게 좋겠죠. 네. 예. 그리고 갤럭시가 좋으면 전기가 또 같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삼성바이오가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삼성그룹주가 굉장히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하반기에 나올 것 같다.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2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예. 말씀해 주셔서 목이 좀 아프실 예, 예. 테지만 제가 물 사실 한번 오늘 마시고, 네. 장염이라 가지고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땀도 계속 나고 속도 안 좋고 한데 아이고. 더 예, 감사하다, 오늘 진짜. 장이 올랐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예. 그나마 그게 또 위로가 좀 장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염 톤으로 2부까지 네. 말씀해 주세요. 2부도 짧게나마 써머리 해야 좀 될 부탁드려볼까요? 자,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서 장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20년 평균으로 보면 과열권 구간에 있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시켜야 되는 자리가 맞고, 네.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과열권이 시키고 나면 항상 장기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었던 적이 있다. 이번에 만약에 장기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요일 날 지난 발표된 이제 과세안에 대한 네.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만의 2016년도, 대만 증시에서도 딱 2016년도, 2018년도만 있었던 이 사이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고 모두 P 멀티플이 확장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시작점이 2016년, 실제가 2018년이기 때문에 요 사이클대로 우리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양도세가 기존의 10억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계절성, 이거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뭐냐면 8월과 9월, 10월 들어서 수익률이 점점 더 우하향하는데, 이 우하향하는 수익률의 배경은 모두 직전 11월부터 7월까지 올랐었던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그로 인해서 3개월 정도는 주식이 같이 쉬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는 늘상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예탁금도 많이 늘고, 네. 이런 통상적인 계절성이 저는 없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계절성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키워드 종목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바이오가 부진, 완화가 될 경우에는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 이제까지 약점으로 사실 많이들 좀 이뤘었는데, 저는 이 전체 썸값으로 보더라도 7월 이후, 지금이 이제 7월 데이터가 나온 8월이니까요. 과거 보면 작년에는 업턴 사이클이었다. 자, 그래서 9, 10, 11월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수출 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지금 7월 데이터에서 수출이 좋은 것은 반도체 산업재입니다. 즉 이게 미국의 경기와는 조금 더 차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의 주가가 뭐 그대로 갈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삼성그룹주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삼성전자를 언제 우리가 좀 보유할 것인가,
보면은 코스피의 PBR과 붙을 때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2012년도, 16년도 그리고 지금이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PBR이 붙었을 때가 이제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마침 지금 증시 사이클이 하반기에는 안 좋았던 종목들이 부활하는 사이클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활하는 사이클의 신호탄이 이미 삼성전자에서 2026년도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소부장의 주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갤럭시인데, 이 갤럭시의 검색량이 갤럭시 7이 이제까지 과거 3년치 제품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갤럭시가 중요한 점은 자사의 부품을 40% 가까이 쓰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애플과 같은 다른 업체가 실제 따라서 폴드를 만드는 상황이 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내의 부품을 또 공급할 수 있는 네.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생명물산 그리고 삼바까지 네.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라갈 가능성도 하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혁진 차장님, 장염 투혼. 투혼입니다, 정말 투혼. 네. 다음 주에 또 바나나 먹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조금 힘을 잃어가죠? 잃고 네. 있는데 코스피가 0.6%대, 코스닥은 1%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마감까지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시고 저희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